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연천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 112억 원을 받았습니다. 연천군은 이 기금으로 기업 유치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에서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900여 명으로 집계돼 지난 4월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586만여 명으로 늘었는데요. 도내 의료기관 격리병상 가동률은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 사업 공모에서 6건의 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8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연천군은 2년간 112억 원의 기금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연천은 이 기금으로 기업 유치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연천군. 연천군 인구는 지난 1년간 감소하다가 올해 3월 소폭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2,700명대에서 지난달 42,500명대로 또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지방소멸 위험 지역으로 선정된 뒤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인구가 반짝 증가하긴 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진 못했습니다. 김덕현 연천 군수는 공약으로 인구 10만 연천을 약속하면서 특례군 지정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연천군의 특성에 맞는 특화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행정, 재정적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이 제도를 우리 연천군의 특화 발전 전략을 만들어 나가서 연천군은 인구 유입을 위한 첫 단계로 기업 유치를 꼽았습니다. 따라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12억 원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10년간 연간 1조씩 전국 위기 시군 89개 지자체에 예산 지원을 기금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올 첫 해 연도에 우리 연천군의 아마 기금 지원이 약 100억 내외 정도가 받을 걸로 이제 보는데 그 기금은 우선 인구 유입을 위한 어떤 기업 유치의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 그런데 이제 전략적으로 집행하게 될 것이고요.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늘리면 인구는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는 것. 이를 위해 세제 혜택 지원도 나섰습니다. BIX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통합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35%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밀 억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연천으로 법인을 옮길 경우 법인세도 5년간 감면해줍니다. 새로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역 내 군부대 훈련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의 연천군, 특례군과 기업 유치로 인구 유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넉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7일 0시 기준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2일 이후 최다치로 누적 확진자는 586만 5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군별 확진자는 수원시가 가장 많았고 용인과 성남, 화성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도내 의료기관 격리병상 가동률은 60%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증병상 가동률은 45.9%로 나타났습니다. 양주시가 20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 사업 공모에서 6건의 사업이 선정돼 국비 8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남북 분단,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 발전에 소외된 주민들에게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은 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32억 원, 덕계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24억 원, 효촌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3억 원 등 모두 6개 사업입니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국비와 도비 등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과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기피하는 특성화 사업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 선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 사업은 주민분들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주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발생한 가축 폐사 등 도내 축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 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6개 시군 15개 농가에서 한우 3마리, 닭 4만 6천 마리, 벌 350군, 축사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 피해는 131개의 농가에 가축 7만 4,5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폐사 축에 대해 시가의 최대 95%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본 농가는 축산재해 긴급 지원을 통해 장비 임차나 자재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큰 비로 최근 피해가 큰 가운데 재산상의 피해로 고민 깊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피해 보상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또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법률사무소 서준의 재정석 변호사를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준 재정석 변호사입니다. 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세대들이 많습니다. 일단 먼저 수리는 누가 해야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게 사실 통상적인 생각 아닐까요? 네. 민법에 따라서 그 임대인, 주택 임대인은 목적물에 관해서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대인이 빗물 침수에 따른 수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세입자가 필요한 피해 예방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가 수리 비용 분담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비 피해는 주택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침수차로 인한 고민도 깊은데요. 일부에서는 지자체나 건물주, 주차 관리 업체를 상대로 관련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주민들의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 문제는 이제 해당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그 주차 공간의 관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유료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침수 상황을 대비한 그런 주차 차량의 충분한 관리가 필요한 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등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호우 상황이 배상 책임의 면책 혹은 감액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침수 피해를 본 차량들이 이제 한꺼번에 대거 중고차 시장으로 몰려들까 봐 좀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침수 차량 환불에 대한 각종 정보도 공유되는데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침수 여부를 몰랐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예. 단순히 어떤 차량 침수의 문제를 벗어나서 침수로 인해서 해당 차량의 정상적인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면은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의 법리에 따라서 차량 구매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좀 사전적인 대비 방안으로는 그 중고차 매매 계약 당시에 침수 피해가 없는 차량이라는 점을 명시를 하고 사후에 침수 피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그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 차량 구매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준 재정석 변호사였습니다. 의정부에서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후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에서 7월 시중에 유통되는 쌈 채소류 341건을 수거해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개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참나물 등 소비가 많은 12종 341건입니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상추와 참나물, 들깻잎 등 모두 16건이었습니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 157kg을 압류하고 폐기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생산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보통 여름철 동굴 탐방은 더위를 피함과 동시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관광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평창군에 위치한 백룡동굴, 조명이나 탐방로가 따로 없기 때문에 탐방이 아니라 거의 탐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김수아 기자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마치 폭포수가 흐르다 그대로 얼어붙은 듯 벽면에 수많은 석회 기둥이 붙어 있습니다. 빗물이나 지하수가 흐르면서 석회암을 녹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굴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헬멧과 장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제 동굴 입구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의 자연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동굴 입구에 다다릅니다. 동굴 내부 온도는 4계절 내내 10도에서 13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여름에도 서늘해 피서객이 많이 찾습니다. 이제 막 동굴 안으로 들어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다른 동굴들과 다르게 탐방로나 조명이 따로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탐방보다는 탐험에 가까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허리를 필 수 있는 구간은 많지 않습니다. 쪼그리고 오리걸음으로 걷거나 옆으로 걸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입구로부터 250m가량 가다 보면 개구멍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네, 여기는 아기가 배밀이 하듯이 사람이 기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사람 한 명도 기어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97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룡동굴 안에는 유독 신기하게 생긴 동굴 생성물이 많습니다. 삼겹살 모양부터 손 모양, 진주,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등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탐방 내내 전문 해설가가 동행해 동굴이 형성된 원리와 각종 생성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석회질 성분이 침전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동굴 생성물인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란 거를 종묘석, 그리고 종묘석에서 떨어진 물방울에 의해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을 석순이라고 합니다. 종묘석과 석순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기둥 주자를 써서 우리는 석주, 이렇게 생긴 석주가 만들어집니다. 실감나게 동굴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다 보니 인기 만점입니다. 더운데 여기 너무 시원해서 좋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만 책에서 보던 거 직접 보니까 애들한테도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동굴 무서웠는데 재밌었어요. 백룡동굴을 탐방하다 보면 아주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엽새우를 비롯한 56종의 생물도 볼 수 있습니다. 동굴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훼손을 막기 위해 평창군은 하루 입장 인원을 24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시간에 달하는 동굴 탐험을 마쳤습니다. 국내에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의 수는 총 14곳인데요. 이 백룡동굴이 유일한 체험형 탐험 동굴이라고 합니다. 동굴 체험이 여름철 피서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김수아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